1915년 홋카이도 섬진해치에서 발생한 불곰 사건은 무려 7명의 목숨을 앗아났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1923년 28일 누마타 홀로신 지역에서는 또다시 불곰의 습격으로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 일본에서 발생한 수많은 곰 습격 사건들 중에서도 이 두 사건은 피해 규모면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사건에는 또 다른 공통점이 존재한다. 바로 발생지가 모두 홋카이도라는 점이다. 일본에서 불곰이 서식하는 유일한 지역이 홋카이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선 두 사건에 못지않은 희생자가 발생하며 피해 규모 3위로 기록된 또 하나의 곰 습격 사건이 있다. 4명이 목숨을 잃고 3명이 중상을 입은 이 사건의 발생지는 놀랍게도 홋카이도가 아닌 훈시였다. 2016년 일본 선해를 충격에 빠뜨렸던 이 무시무시한 곰의 정체는 바로 반달가슴곰이었다. 일본 열도를 구성하는 4개의 주요 섬 중 홋카이도를 제외한 나머지 섬들에서는 과거부터 아시아 흑곰의 아종인 일본 반달가슴곰이 서식해왔다. 판경에 저금한 결과 이들의 평균 몸 길이는 11만 140cm에 달하며 수컷의 몸무게는 8만 120kg, 암컷은 40에서 80kg 정도로 측정된다. 불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체구지만 이리 가진 위험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반대에 들어 귀시에서는 반달가슴곰이 완전히 절멸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코쿠에서도 개체 수가 현저히 줄어 멸종에 가까운 상태다. 하지만 훈시에서는 여전히 10,000마리가 넘는 개체가 서식하며 그로 인한 인명 피해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반달가슴곰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 포획하는 지자체의 조부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사람들은 흔히 불곰에 비해 작은 덩치를 가진 반달가슴곰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상 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불곰보다 더욱 위험할 수 있다. 불곰처럼 거대한 곰들은 사실상 천적이 없지만 반달가슴곰은 과거 늑대와도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며 살아남았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강한 경계심을 발달시켰으며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하는 것에 대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한다.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흥분하고 공격성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들이 어떤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일일이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아오모리현과 아키타현의 경계에 위치한 도하다산은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먼 곳에서도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명소다. 해발 990m의 이 산은 약 1시간 10분이면 정상에 오를 수 있으며 등산로가 정기적으로 정비되어 있어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특히 도하다산의 명물로 꼽히는 대나무 숲은 5월 말에서 2월 말까지 죽순이 무성하게 자라는 덕분에 땅을 파지 않아도 손으로 쉽게 꺾어서 채취할 수 있을 정도다. 이러한 풍경 덕분에 두세 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2만 엔 이상의 죽순을 가방에 담아낼 수 있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인간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는 자연의 법칙은 가끔씩 인간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그에 도하다산의 죽순을 채취하던 사람들은 한 마리의 반달가슴곰과 마주쳤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조호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기계의 서막이었다. 2016년 5월 20일 아침 7시 아오모리현 토하다산 근처에 거주하는 70코스의 한 남성이 평소와 다름없이 산을 찾았다. 매년 이맘때면 죽순을 채취하러 산을 오르던 그는 이날도 변함없이 같은 돌진을 따랐다. 평소라면 서너 시간 후에 집으로 돌아왔어야 했지만 그날은 저녁이 되어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열람마저 닿지 않자 불안감을 느낀 아내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밤새 애타는 마음으로 남편의 소식을 기다렸다. 그리고 5월 21일 오전 6시 55분경 아내는 수화기 너머로 지전할 것만 같을 소식을 전해 듣는다. 그의 시신이 산 입구 근처 자신의 차로부터 약 60m 떨어진 풀밭에서 발견된 것이다. 그 모습은 끔찍하기 이를 데 없었다.
차 안으로 피신하려다 그 직전 곰의 습격을 당한 듯 신출 은퇴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뜯겨나가 있었으며 애자는 대부분 사라진 상태였다. 이렇게까지 처참한 모습으로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존재는 오로지 곰뿐이었다. 같은 날, 이 일대를 오가던 60대 부부가 경찰에게 중요한 증언을 전했다. 그들은 죽순을 채취하던 도중 갑자기 옆에서 나타난 반달가슴 곰이 덕섬 아내의 팔을 물었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남편이 지팡이로 곰의 얼굴을 마구 내리쳐 가까스로 곰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곰은 이 일대를 떠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다른 습격을 가할 가능성이 농후했다. 경찰과 현지 공무원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아직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다. 5월 22일 또 다른 70대 부부가 이른 아침 죽순을 채취하러 산에 올랐다. 이른 평소 등산 시 곰을 피하기 위해 방울을 달고 다니거나 호루라기를 불며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대부분의 곰은 인간의 존재를 감지하면 스스로 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달랐다. 전날 이미 사람을 먹이로 이식해버린 이 식인 곰은 방울 소리와 호루라기 소리를 오히려 쫓아 그들 앞에 나타났다. 위험을 감지한 78세의 남편은 곰을 향해 온몸으로 막아서며 필사적으로 아내를 지키려 했다. 아내는 다급하게 하산에 경찰에 신고한 후 남편을 돕기 위해 다시 산에 올랐다. 하지만 남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오후 1시 30분경 경찰과 소방대의 수술 끝에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머리 측도부와 옆구리에는 깊은 발톱과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분명 곰과 격렬하게 싸웠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중상을 입고 차량으로 돌아가려던 중과다 출혈로 인해 숨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같은 시간 한 여성 등산객 역시 갑작스레 나타난 곰을 피하려다 넘어져 철과산에 잇는 사고가 발생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지만 경찰과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 결국 습격 현장 반경 6km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입산을 자제하라는 공지를 내리는 것이 유일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미 이 사람의 살을 맛본 곰이 단순히 그곳에서 사라질 리 없었다. 결국 당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등산로 입구의 경고 표지판에 세워두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과연 충분했을까? 그도 그럴 것이 이 시기 죽순 채취는 지역 노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요한 수입원이었고 입산을 전면 금지할 경우 수많은 민원이 쏟아질 것이 분명했다. 결국 표면적인 대책만 내놓은 채 사태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한편 사건을 조사하던 전문가들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각 사건의 가해 곰이 동일 개체인지 아니면 여러 마리의 곰이 따로 공격을 가한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최악의 경우 이 모든 사건이 바닥 파는 곰 또는 곰 무리에 의해 벌어진 것이라면 단순한 개체 포획만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더 큰 문제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협받는 노인들이 죽순을 채취하기 위해 다시 산으로 향할 것이 뻔했다는 점이었다. 그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되었다. 5월 25일 이른 아침 죽순을 채취하러 산에 오른 65세 남성이 실종된 것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헬리콥터까지 동원해 수색에 나섰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실종자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는 곰이 인간의 살을 맛보고 더욱 적극적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식인 곰이 침식하는 것 아니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결국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감안한 당국은 입산 금지 조치를 공식적으로 시행했지만 이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렇게 한쪽에서는 경찰과 소방이 실종자의 시신을 수색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주민들이 여전히 죽순을 채취하는 지휘할 상황이 지속되던 중 5월 29일 또 선번의 천득이 벌어졌다. 그날 오전 8시 이전 사건이 발생했던 장소에서 불과 3km 떨어진 지점에서 78세 여성과 그녀의 50대 아들이 죽순을 채취하던 중 곰과 맞닥뜨린 것이다. 곰은 즉시 공격을 가했고 특히 약한 부위인 흥분을 먼저 노리는 특유의 습성대로 여성을 무참히 물어뜯었다. 아들은 공포에 질렸지만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들고 있던 이촉이 시동을 걸어 곰과 정면으로 맞섰다. 30분에 걸친 사투 끝에 모자는 바깥으로 하산에 성공했고 경찰에 습격 사실을 신고했다. 그리고 그들은 계곡 아래에서 헬멧과 티 묻은 작업복을 발견했다는 증언을 남겼다. 그로부터 하루가 지난 5월 30일 오전 11시 30분, 계곡 아래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이 발견되었다. 시신은 온전한 부위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으며 손과 발은 대골만 남아있었다. 선별조차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태였다. 곧이어 시신을 정밀 감식한 결과 일부 남아있는 손가락의 노동 흔적 등을 통해 실종된 65세 남성으로 판명되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이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공포와 슬픔이 뒤섞인 사회적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그러나 뒤늦게 시신자들을 향한 동정과 애도보다는 위험한 곳에 왜 들어간 것이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입산이 금지된 곳에 스스로 들어간 사람들의 책임 아니냐는 논조의 보도도 쏟아졌다. 그러나 사람들은 애초에 이들이 왜 그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해야 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모노원 때문이 아니라 승기를 위해 하루라도 벌이를 놓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죽순을 틀어 산에 올랐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잔혹한 죽음과 그 죽음을 탓하는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그러나 4명이 곰을 위해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순 채취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의 비난이 이어지자 이를 의식해 죽순 채취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 경쟁자가 줄어들었다는 생각에 오히려 몰래 산에 오르는 일이 빈번해졌고 그 결과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하고 만다. 2월 7일 74세의 여성 D씨가 조용히 산에 올랐다가 횡단불명되었다. 그리고 3일 뒤 그녀는 낙엽과 흙에 덮인 채 발견되었다. 시신 상태는 이전 희생자들과 마찬가지로 처참했다. 살과 내장 등 먹을 만한 부위는 모조리 사라졌고 뼈만 남아 있었다. 이로써 무려 5명이 곰에게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순 채취는 여전히 멈출 기미가 없었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노인들이 산에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명확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다. 결국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된 방법은 횟수 구제, 즉 대대적인 사면이었다. 다치에서 모인 붉은 사냥꾼들은 토하다산을 샅샅이 뒤지며 식인곰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마침내 D씨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 인근 대나무 숲에서 암컷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사살되었다. 이 곰은 몸 길이 130cm, 몸무게 70kg 정도로 일반적인 반달가슴곰의 크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결정적인 단서는 곰의 미장에서 나왔다. 해부 결과 곰의 미 속에서 계량이 이뮨과 머리카락, 그리고 사람의 귀가 발견되었던 것이다. 식인곰이 사살되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인근 주민들은 드디어 끔찍한 참사가 종식되었다며 크게 안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곰의 미 속 내용을 철저히 분석한 뒤
예상치 못할 사실에 특히 당황했다. 곰의 위솜에서 발견된 내역물의 3분의 2는 죽순이었다. 그리고 이 밑부분에서 발견된 이륙과 머리카락은 곰이 처음부터 직접 사냥한 것이 아니라 남겨진 것을 먹었다는 증거였다. 일반적으로 곰들은 부드러운 내장이나 살점을 먼저 섭취하는 습성이 있는데 이 곰은 굳이 머리카락이 붙어있는 머리 쪽을 먼저 먹고 있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하면 결론은 단 하나였다. 이 암컷곰은 직접 사람을 습격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곰이 사냥 후 남긴 잔해를 주워 먹은 것에 불과했다. 곰의 습격에서 살아남았던 생존자들 역시 사살된 곰이 자신들을 공격했던 곰과는 다르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생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시신자들의 시신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포화가산 일대의 곰들을 철저히 추적한 결과 마침내 이 끔찍한 연쇄의 습격 사건의 진범을 특정해낼 수 있었다. 그 곰은 시퍼케이라고 명명된 어린 수컷 곰이었다. 시퍼케이는 몸 길이 150cm, 몸무게 약 80kg 정도로 치점되었다. 희생자들의 조개골에서 발견된 치아 자국과 시퍼케이의 치아 형태를 비교한 결과 피해자들은 이 한 마리의 곰에게 습격당해 살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이제부터였다. 이제 진짜 식인 곰이 남아있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그것을 사냥하지 않는다면 참사는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붉은색 펄을 가진 거대한 암컷곰, 무게는 120kg 이상으로 치점되며 반달 가슴 곰의 암컷이 10살이 넘으면 털색이 점차 붉게 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이 역시 제법 많을 것으로 보였다. 더욱이 이 곰은 여러 마리의 새끼를 데리고 다녔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시퍼키이였다. 반달가슴 곰은 보통 4살이 넘을 때까지 어미곰과 함께 생활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암컷곰은 시퍼키이가 사냥한 인간의 시신을 함께 먹었고 그 과정에서 이미비의 맛을 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점차 적극적으로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B씨의 시신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곰은 단순히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으로 공격을 가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이후 사살된 5살짜리 암컷곰과 시퍼키이가 조미료했으며 그가 남긴 B씨의 시신을 섭취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2살짜리 새끼곰과 함께 다녔다는 증언이 나오며 이리 하나의 가족 단위로 움직이며 인간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더욱 짙어졌다. 전문가들의 분석이 정확했음을 잊지 마듯 2월 32일 B씨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수십 km 떨어진 깊은 산림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54세 남성이 산에서 새끼를 데리고 있는 붉은색 펄의 암컷 곰에게 습격당해 상체에 중상을 입었던 것이다. 이에 지역 주민들과 사냥꾼, 군견이 선력히 곳곳에 던을 설치하고 베테랑 곰 사냥꾼들이 밤낮 없이 추적을 이어갔다. 추적이 시작된 지 3달이 지난 9월 3일 옥수수만에 설치해둔 던에 마침내 시퍼키이가 걸려들었고 이를 통해 곰 습격 사건의 주범을 사살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6일 후 시퍼키이를 찾는 데 준하는 서성이는 붉은 털의 암컷 곰이 새끼 2마리와 함께 발견되었고 결국 이들까지도 사살되며 사건은 종결되는 듯 했다. 그러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일부 새끼 곰들의 형방이 끝내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희생자의 시신을 섭취한 곰이 이들 외에도 더 존재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막대한 인력과 자원이 투입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사냥을 지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결국 아퀴타현 당국은 공식적으로 사건을 종결함과 동시에 식인곰이 출몰할 가능성이 있는 구역을 모두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의 공포는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심리해져갔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비극이 벌어졌다. 2022년 6월 13일 산나물을 채취하기 위해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갔던 50대 여성이 곰의 습격을 받아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현재까지도 토와다산의 출입 금지 구역은 일본에서 가장 위험한 산림으로 남아있다. 마치 원한을 토는 듯 이상할 정도로 공격성이 강한 곰들이 여전히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당시 시신자들의 시신을 섭취했던 곰들은 여전히 토와다산 어딘가에 잠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당시 어미곰과 함께 있던 어린 새끼곰들이 성장한 후에도 과거 먹어봤던 미미리의 맛을 잊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간을 먹이로 이식하는 식인곰의 수성이 세대를 거쳐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점에서 더욱 두려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한편 곰에 의한 피해는 이제 토와다산을 넘어 일본 전역에서 심각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23년 서울부터 11월까지 일본에서 곰의 습격을 받은 피해자는 무려 212명에 달하며 이 중 6명이 목숨을 잃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러한 습격 사례가 홋카이도가 아닌 혼실 동북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습격 사례 중 95.8%가 반달가슴곰에 의한 피해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일본 환경성은 이상기후로 인한 도토리 등 주요 식량원의 방손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온난화로 인해 반달가슴곰의 주식이 줄어들면서 곰주린 곰들이 민단을 침입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람과 마주치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반달가슴곰은 작은 자극에도 크게 흥분하는 습성이 있어 갑작스러운 민단의 반응에 의해 더욱 격렬한 공격성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단순히 일본의 문제로만 바라볼 수 없다는 점이다. 한국 역시 반달가슴곰 개체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서식지가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리산을 중심으로 복원된 반달가슴곰이 점차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충청도와 강원도 접경 지역에서도 곰이 목격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특히 한국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은 오스리 아시안곰 아종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개체군에 속한다. 수컷의 경우 최대 200kg, 암컷은 140kg까지 성장할 수 있어 일본의 토와다산에 출몰하는 곰들과 비교해도 훨씬 덩치가 크다. 최근 원주와 행성, 제천과 영동 등지에서도 곰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이어지며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역 관청에서는 긴급 대책을 논의하는 중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토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 새로운 일이 아니다. 과거 선반도에서도 곰에 의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에서 직접 곰 사냥을 명령한 기록이 남아있다. 실제로 한 조정 문서에서는 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지방관청에 특별 명령을 내려 일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곰을 포획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또한 곰을 사냥한 포시들에게는 포상을 내리고 사냥한 곰은 조정에 바치도록 하는 정책도 시행되었다. 현대에 들어 곰의 개체 수가 증가하면서 과거 조정에서 시행했던 방식과 유사한 계획이 다시금 필요해지고 있다. 단순히 보호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과 야생동물 간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형 요소를 미리 차단하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일본에서 발생한 토와다산의 식인곰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인간과 자연 간의 균형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리고 이제 그 위험이 이 한반도로 점차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즉, 반달가슴곰은 단순히 귀엽고 친근한 동물이 아니라 엄연한 맹수라는 사실이 다시금 증명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듯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곰에 의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23년까지 정부가 곰 피해에 대해 보험을 통해 보상한 사례만 572건, 보상금은 총 10억 원에 달한다.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다.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음을 의미한다. 곰의 활동을 감시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반달가슴곰들에게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자연 상태에서 태어나 추적이 불가능한 개체의 수가 점점 증가하면서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곰이 전체의 60%를 훌쩍 넘긴 상황이다. 즉, 지금 이 순간에도 지리산 어딘가에서 활동하는 곰들의 절반 이상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정부의 분석 결과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지리산 반달가슴곰이 탄단도 주변에서 활동할 확률은 반과 같다. 등산로에서 10m 이내에서 활동할 확률 0.44%, 100m 이내 3.1%, 1km 이내 62.35%. 즉, 등산로를 걷다 보면 곰과 단둘이 마주칠 확률이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실제로 등산로에서 곰이 목격되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며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처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는 맹시들은 생존을 위해 움직이며 인간 역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 오늘도 깊을 숲속 어딘가에서 우리가 모르는 반달가슴곰이 조용히 우리 곁을 맴돌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 순간에도 기묘한 밤이었다.